네, 자, 이번에는 우리 맥락이에서 논증 과정 중에 생략된 전제, 추가해야 될 전제, 네, 이 문제 푸는 법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전에 9,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 시험을 봐왔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 유형을 만날 확률이 거의 없죠. 예. 근데 수능에서는 종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 설명 부분에 수능 쪽에서 평가원 쪽에서 나왔던 예제를 넣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설을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방법론 설명한 다음에 바로 예제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수능 쪽에서 많이 본 분들이 많으니까.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에 글쓴이가 어떤 결론에 대해서 참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임을 주장을 할 때 우리가 논거라는 걸 사용해. 그 논거가 뭐예요? 그러면 다 근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논거를 근거라고 하죠. 근데 사실 근거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전제라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사실 논리학적으로는.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한번 시켜들어 보면 우리가 연역 추론에서 전제가 참이어야 결론이 참이 될 수 있고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이 거짓이 되는 그런 이 전제와 결론 간에 참거짓의 아주 절대적인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거를 대봐 이렇게 할 때 근거는 우리가 근거들을 모으면 점점 강해지잖아. 여러 개의 케이스를 모아.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이거를 귀납 추론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귀납 추론 같은 경우는 그 근거들 중 하나가 거짓이어도 결론의 거짓이 보장이 되진 않아요. 다만 결론의 참의 타당성,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근거의 거짓이 결론의 거짓을 보장하진 않는다. 참의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거지. 근데 전제는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결론도 거짓말이 돼. 예,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연역 추론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략된 전제를 찾아라. 이런 문제는 사실 귀납 추론의 형태일 때는 출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강화약화 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강화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역 추론의 양태에서 추가적인 전제, 생략 전제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역 추론에서 가장 일반형이라고 볼 수 있는 3단 논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많이 들은 말이죠? 인간은 생각한다. 나는 인간이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인간은 생각한다. 자, 요걸 대전제로 했어. 자, 그럼 나라는 구체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건 요 매개항이 되는 생각 요걸 지우고 나와 인간의 관계를 엮어서 생략된 전제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다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인간이 아니면 내가 생각한다는 걸 입증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 매개항이 되는 부분을 지워서 연결을 해서 생략 전제를 도출해냈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이제 예제로 가서 핏셋 모의평가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입니다. 요게 7급 필셋 모의평가 12번이었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 이런 문제는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풀 수 있는 사람들과 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한 번 푸는 걸 구경만 해도 풀 수 있게 돼요. 예, 보세요. 자, 여기서 다음 글의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 뭐라고? 추가해야 할 전제. 생략됐으니까. 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말이 된다? 밑줄이 말이 된다. 자, 그러면 밑줄 부분. 따라서 얘가 결론이죠. 정부는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대. 그러면 정부가 이걸 추진해야 하는데 생략된 전제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글을 볼게요. A국에서는 교육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 중에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방안이 있다면 자, 그러면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함이라는 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 4가지 조건이 사실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대전제가 되는 거야. 대전제. 자, 그러면 이 4가지 조건이 뭔지 이렇게 쪼개놓아 볼게요. 첫째, 공정한 기회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출제자의 트릭 중 하나인데
한 가지일 것 같았는데 이 안에 공정한 기회균등과 기회균등과 자, 기회균등과 교육의 수월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엔드 조건이잖아. 그 두 개가 들어있는 거야 사실. 첫째라고 하고 한 가지인 척했지만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자, 그 다음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자, 여기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해야 해. 자, 그 다음 셋째.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넷째. 가계의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는 두 가지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두 가지 A, B 해둘까? 자, 그러면 명백히 얘기했을 때 네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중 하나가 두 가지 조건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내용 보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 중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 했죠. 그럼 이거는 여기 지금 조건들 중 몇째를 위한 거야? 둘째. 둘째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300, 400, 700 가장 선호를 하는 게 뭐예요? 고교, 평준화, 강화죠. 그러니까 둘째 충족됐어. 그럼 네 가지 조건 중에 자, 여기서 둘째 충족됐고 그 다음 여기 현재 거론된 방안들 가운데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셋째죠. 실행될 수 없는 건 대학교 평준화 도입 방안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고교 평준화니까 얘 빼고는 다 기존 교육 재정으로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 자, 기존의 교육 재정만으로 가능함. 요거는 셋째 조건 충족이죠. 차근차근 충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입 정시 확대, 수시 축소 방안은 가계의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하지만 다른 방안들은 여기에 다른 방안들에 들어가잖아. 다른 방안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가 뭐예요? 감소시킬 수 있다죠. 그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건 감소 가능하다. 넷째 조건. 그럼 뭐만 남았어? 첫째 조건 A, B. A, B만 남았다고. 그럼 뒤에서 여기서 이제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은 공정한 기회균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임이 분명하다. 그럼 못 빠졌어요. 엔드 조건 두 개 중에 B만 나오면 되잖아. 답이지. 자, 그러면 답은 뭐예요? B. 그쵸. 그래서 교육의 수월성이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전제는 B다. 자, 그러면 선지에서 뭘 고르면 돼요? 너무 쉬워. 그쵸? 그래서 선지로 가서 우리 교육의 수월성 골라주면 됩니다. 나머지 왜 안 되는 거 어딨어 이게. 이거는 그 과정이 필요 없죠. 나머지 왜 안 된다의 매력도 없죠. 왜? 하나씩 지워가지고 한 개 남은 건데.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풀 수 있는 사람과 풀 수 없는 사람이 그냥 나뉘는 문제다. 그러면 풀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뭐 선천적으로 나뉘냐? 아니, 경험. 사실 이 짧은 강의만 봤어도 이제 앞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요 문제는 우리 7급 피셋 모의평가 10번입니다. 자, 그리고 빈칸이 두 개 있죠? 자, 근데 요거 둘 다 이제 논증의 과정 중에 빈칸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건데 이 빈칸의 바로 앞에 접속어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비학파의 관점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체크하세요. 비학파의 관점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은 그러나 그러므로 이렇게 해도 예, 잘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다시 주변부를 봐야겠죠? 내용 봅니다. A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하지만 우리 알고 있죠?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B학파가 들어가야 돼. 그럼 A학파를 안 읽어도 될까? 아니지. 그건 아니죠. 뭔가 대조점이 있겠죠? 자, 그럼 A학파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르게 읽으면서 요약만 합니다. 자, A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 문제를 토지 시장에 국한지키지 않고 전체 경제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한다는 점.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B학파가 아니니까 물결 칠게. 경제 전체의 흐름과 관련시킴.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 A학파. 자, 그리고 그런 점에서 A학파는 토지 문제가 경기 변동과 직결될 뿐 아니라 사회 정의와 관련됐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A학파예요. 자, 그러면 이제 B학파는 밑줄 그을게. 자, 얘는 물결이었고, 자, 이와 달리 B학파는 다른 모든 종류의 상품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가? 토지가.
그래서 토지 문제 역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시장이 자율 조절하도록 이제 맡겨두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재화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비학파죠. 자, 그래서 비학파의 관점에 따르면 네모, 그 다음 토지는 귀금속, 주식, 채권, 은행만큼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읽고 선지로 가면 안 돼. 이 문단 끝까지 읽고 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토지는 귀금속, 주식, 채권, 은행만큼이나 좋은 투자 대상이다. 좋은 투자 대상. 다른 종류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자본이득이 충분히 클 경우 좋은 투자 대상이 되어 막대한 자금이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이제 자본이득이 떨어지면 이제 그 부동산에 투입되었던 자금이 금융권을 통해서 회수돼서 다른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자본이득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선지로 가세요. 선지로 가면 자, 기억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투자는 상품 투자의 일종으로 이해가 된다. 맞죠? 상품 투자지. 자, 그래서 1번, 2번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기억에. 근데 3번. 토지에 대한 투자는 상품 생산 수단이 된다. 그래. 근거 없고 X. 생산 X. 그 다음에 4번에 거시경제적인 관점. 4, 5번에 있는 거시경제 관점은 누구 거야? 비학파가 아니라 이학파지. 그러면 4번, 5번 아웃이지. 그러면 3, 4, 5번은 아웃됐어요. 그럼 1, 2번 중에 답이 있죠. 여러분 이때 빠르게 푸는 꿀팁을 드리면 어차피 선지에서 대다수가 없어지고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이에요. 이럴 땐 니은의 선지 후보를 먼저 보고 들어가세요. 자, 1번의 니은은 토지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 투자는 상품 투자의 경우와 달리 제어 장치가 없다. 자, 그러면 이게 다른 상품과 토지의 차별점이잖아요. 그럼 글에 그런 내용이 나올 자리가 맞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토지 투자는 다른 상품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 그러면 1번의 니은이냐 2번의 니은이냐 둘째 문단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단 A학파는 B학파와 달리 상품 투자와 토지 투자를 엄격히 구분한다. 그럼 이쪽은 A학파 입장이네. 상품 투자는 해당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상품 공급을 증가시키고 공급의 증가는 다시 상품 투자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품 투자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마련. 즉 끝도 없이 투자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는? 상품은. 토지 말고. 상품은. 자, 그러나잖아. 그러면 앞에 나온 일반적인 상품이랑 토지가 다르다는 얘기가 들어가야죠. 그럼 앞에 일반적인 상품은 내재적 한계가 있죠. 제어가 된다고요. 근데 얘는 뭐가 없다가 들어가는 거야? 내재적 한계가 없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는 투자 과정과 그것에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 이 내재적 한계가 없다. 그럼 그 말이 뭐였어요? 1, 2번 중에 1번이었죠. 제어 장치가 없다. 그러므로 토지 투자의 경우에는 지가 상승이 투자를 오히려 조장하고, 그럼 투자가 또 지가 상승을 더 부채질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건 계속 재투자해서 부동산 상승은 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딱 풀고 나니까 예제 2번이 쓱 풀리지. 왜? 여러분들은 이제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제 3번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자, 요거는 2022년 국가직 5급 문제 27번입니다. 자, 여기서 다음 글의 기억부터 real. 그럼 빈칸이 4개나 돼요. 근데 보면 항목이죠. 사실은 문장이 아니라 이게 오르냐 내리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 파악을 잘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를 그냥 선지만 바로 딱 눈으로 찍고도 알 수 있어요. 자, 선지만 보고도 지문 안 보고 선지 보고도 이거 어차피 방향성 판단이네. 그리고 니은에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네. 예,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급 국어 같은 것들을 접할 때에는 뭐 논리학 용어 자체에 대한 지식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피셋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논리학 자체가 지문으로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귀납, 연역, 변증, 그리고 필요, 충분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논리학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개념어 같은 것들은 뭐 직접 그것을 아냐 모르냐를 묻지 않는다더라도 그래도
수식 같은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 5장에서 다루지만 그 정도의 문제가 7급 피셋에는 안 나올 것이다 라고도 선생님들이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직 7급 피셋에서는 논리학 부분도 학습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의 밀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는 본인이 추구하는 점수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미래에 받기로 되어 있는 100만 원을 앞당겨서 현재에 받는다면 얼마 이상이어야 수용할까? 만일 누군가 미래 100만 원의 가치가 현재 100만 원 가치보다도 작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현재 받아야 되는 금액은 100만 원보다 적어도 되죠. 왜? 시간이 지나도 얘는 100만 원이 안 될 거니까. 자, 근데 이때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할인하여 계산이 된 것이다. 자, 그래서 미래를 저평가하면 할인이 되는 거죠. 자, 할인. 자, 반대로 미래 100만 원이 현재 100만 원보다 가치가 크다라고 판단하면 그거를 미리 당겨받을 때 100만 원보다 더 주세요. 왜? 시간 지나면 오를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할증이라고 하죠. 사실 근데 이런 거 설명을 안 해줘도 할인과 할증은 한자 어휘로서 그냥 알아야 되는 거죠. 할인, 할증, 그죠?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미래 가치의 할인 혹은 할증 개념은 시간 선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시간 선호는 선호하는 시점에 따라 현재 선호가 될 수도 있고 미래 선호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돼. 기억 니은을 넣으려면. 만일 누군가가 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한다면 자, 그러면 그는 현재 선호 성향이고 이들은 현재 가치 계산할 때 미래 가치를 할인합니다. 현재 가치가 더 높을 거라고 보는 거죠. 기다려봤자 별 의미 없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반대로 현재보다 미래를 선호한다면 자, 미래를 선호하면 미래에는 대단해질 거야. 이거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할증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실은 첫 번째 문단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부분은 사실 속독이 됐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나 시간 자체에 대한 선호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시간 선호와 무관하게 할인 할증이 일어나는 경우죠. 자, 여기서 현재보다 미래를 선호하는 성향을 가졌는데도 여러분 그럼 미래 선호일 땐 어때야 된다 그랬어? 할증해야 되잖아. 그럼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되겠어? 원래는 미래를 선호하면 할증해야 되는데 선호하는 성향을 가졌음에도 니까 할증이 아니라 반대 결과가 나왔으니까 언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쉽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일반적으로는 할증 상황인데 예외 상황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지에서 할증은 지워야 되니까 4, 5번은 벌써 지워져. 할인이죠. 자, 그 다음 요컨대 현재 선호는 할인의 무엇이 아닌 것이다. 자, 여러분 이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답안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제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수학할 때부터 명제 배울 때부터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을 헷갈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하고 3번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3번에서 틀렸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들어가야 할 말은 여기 아닌 것이다 라고 했잖아.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필요 조건. 자, 왠가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앞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 현재 선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인이 됐죠. 그러면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할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미래 선호인데도 할인이 나왔잖아. 그러니 할인이라는 결과값에 현재 가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선호 상황마저도 할인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으니 할인이라는 결과 속에는 현재 가치 선호 상황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땐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충분 조건은 늘 절대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우리가 1, 2번이 남은 상황이죠. 선지에서. 그럼 1, 2번이 남은 상황에서 나머지 두 개의 빈칸으로 가보죠. 자,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1년 뒤에 100만 원과 현재 90만 원을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여러분 여기서 1년 뒤에 100만 원과 현재 90만 원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어, 지금 현재 90만 원이잖아. 근데 그게 기다리면 100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와 같은 선택의 결과만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은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할인을 하고 있다. 즉, 미래 100만 원은 지금의 90이니까 현재 100이 낫죠. 왜? 현재 100이 미래 100보다 가치가 큰 거야. 왜? 미래에는 미래 100보다 클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선택의 결과가 현재 선호 때문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 그죠? 아까 봤죠? 자,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1년 뒤에 물가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물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화폐 가치의 변동이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큰 폭으로 어떨 것을 예상하면서도 여기까지에서는 결정 못해요. 뒤를 봐야 알죠? 자, 물가가 큰 폭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 도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예상하면서도 예상하면 원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랬을 때. 자, 그러면 1년 뒤보다 낮은 수준의 현재 금액을 1년 뒤와 동일하게 평가한다면 이건 현재 선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물가가 큰 폭으로 내릴 거야. 이게 내릴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릴 것임에도 이제 그 사람이 1년 뒤와 동일하게 평가한다면 현재 선호. 왜? 내가 현재의 그 가격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평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면 그 사람이 물가가 크게 오를 거라고 확신을 해. 자, 그럼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여기 물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화폐 가치. 자, 그래서 여기서 물가가 크게 오를 걸로 확신을 하면 화폐 가치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자, 근데 낮은 수준의 현재 금액을 1년 뒤와 동일하게 평가한다면 현재 선호 때문의 가능성은 위 상황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네, 그래서 답안 1번 확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는 선생님 뭐 경제를 알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상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지? 라는 이야기잖아요. 즉 예외 상황 같은 것들이 펼쳐진다는 걸 구조로 그냥 알 수가 있거든요. 접속어나 연결어미나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 설정, 변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면 방향성 결정을 그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꼭 개념 이해를 해가지고 넣지 않아도 글의 흐름에 따라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맥락 이해에서 논증에서 우리가 전제가 빠진 부분을 채워 넣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강에서는 빈칸에 결론이 들어가서 논증을 완성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